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붉은 녹화등. 침대 위 작은 카메라가 한 노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 영상이 세상에 남는다면. 숨소리가 거칠었다. 정순자, 72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잠시 옆으로 밀어냈다. 제발, 누군가 이 영상을 봐주세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다. 요양원 302호 병실, 고요한 새벽 3시.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밑을 가리켰다. 증거는 여기 있어요. 모두 여기. 영상이 흔들렸다. 그리고 멈췄다. 화면이 바뀌었다. 사흘 전 아침이었다. 밝은 햇살 아래 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엄마 계셨네요. 고민석, 40살. 반듯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니? 은하정이라고 새로 생긴 고급 요양원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도 계신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나 아픈 데 없어. 엄마도 아시잖아요. 작년에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아빠 없이 혼자 계시는 거 제가 보기 힘들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다. 뭔가 다른 빛이 있었다. 사랑이 아닌 계산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회사에서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을, 빚이 있다는 것을. 민서가, 엄마, 일주일만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모셔올게요. 제발이요. 결국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와 함께 은하정 요양원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정순자 선생님. 현관에서 맞이한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명찰에는 원장 도기철이라 적혀 있었다. 여긴 정말 편안한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미소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인공적으로 느껴졌다. 302호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고 침대도 깨끗했다. 하지만 순자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벽에 작은 구멍, 천장에 이상한 배선,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저건 뭐죠? 아, 약통이에요. 매일 드셔야 할 약들이 정리돼 있답니다.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설명했다. 그녀의 명찰엔 채연이라 적혀 있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건강을 위해서죠. 혈압약, 영양제, 수면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그 약들을 먹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꿨다. 누군가 침대 밑에서 속삭이는 소리.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순자는 온몸이 축축했다. 식은땀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복도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문틈으로 새어들었다. 여긴 어디지? 잠시 기억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마취된 것처럼. 문이 살며시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실루엣만 보였다. 그 사람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약통을 확인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이야. 너무 빠르면 의심받아. 순자는 눈을 감은 척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사람은 곧 나갔고 문이 다시 닫혔다. 그날부터 정순자는 알았다. 이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병실을 밝혔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곱씹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선생님, 아침 약 드릴 시간이에요. 채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27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어제 드신 약이랑 색이 좀 다르죠? 순자가 약통을 들여다봤다. 분명 어제는 하얀색 알약이었는데 오늘은 연한 분홍색이었다. 네. 아, 그건 제조사가 바뀌어서 그래요. 성분은 똑같아요. 채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순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정말 그런가요? 네. 하지만 채연은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약을 건네고 물컵을 내밀었다. 꼭 드세요. 건강하셔야 하니까. 순자는 약을 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채연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조용히 침대 옆 화분에 약을 묻었다. 절대 먹을 수 없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다른 입소자들을 만났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멍하니 앞만 보고 있거나 스스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여기 사람들이 왜 저래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약 때문이에요. 다들 약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다가왔다. 김 여사님, 말씀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등골이 오싹했다. 오후 민석이 찾아왔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밝게 웃었다. 엄마 어때요? 좋죠? 민석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엄마, 아직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여긴 뭔가 이상해. 약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긴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는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이고 의료진도 최고예요. 이상할 리가 없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봤다. 그 눈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민석이 서류를 꺼냈다. 보험갱신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무슨 보험? 생명보험이요. 엄마 나이 드셨으니까 보장 금액 올려놓는 게 좋잖아요. 순자는 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다. 안경 어디 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해요. 그냥 여기 사인. 민서가.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 내일 집에 갈 거야. 민석의 입가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는 서류를 도로 챙기며 일어섰다. 알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회사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그가 나가고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순자는 창밖을 봤다. 정원에서 원장 도기철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저녁 정전이 일어났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죄송합니다.
시설 점검 중입니다. 곧 복구됩니다. 방송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하필 저녁 시간에? 순자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른 발소리.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보험금 청구 시한이 다음 주거든. 민석의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습니다. 원장의 목소리.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한 달에 300씩 낼 돈 없어요. 그냥 빨리. 알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 그날 밤으로 하죠. 발소리가 멀어졌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 사흘 남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살폈다. 뭔가 증거를 남겨야 했다. 누군가 알아야 했다. 서랍을 열었다. 볼펜과 공책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정순자.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다. 내 아들 고민석과 원장 도기철이. 문이 열렸다. 순자는 재빨리 공책을 이불 아래 숨겼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세요? 채연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잠이 안 와요. 그럼 수면제 드릴까요? 아니요. 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닫고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 여기. 이상하죠? 순자는 놀라 채연을 봤다. 약도 이상하고 원장님도 이상하고 저도 느꼈어요. 근데 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그냥 말단 간호사일 뿐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순자는 채연의 손을 잡았다. 기록해줘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채연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제 휴대폰으로 녹화해 둘게요. 그날 밤부터 비밀 녹화가 시작됐다. 수요일 아침, 순자는 창밖을 보며 해가 뜨는 걸 지켜봤다. 앞으로 이틀,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다. 선생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다. 순자는 한 간호사에게 물었다. 다른 분들은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실에서 드세요.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들이었다. 순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오전 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순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선생님, 잠깐 제 휴대폰 보세요. 화장실에서 채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어젯밤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원장실 앞 복도였다. 도기철과 민석이 서 있었다. 이번 주면 끝나요. 사망진단서만 미리 써놓으시죠. 민석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하지만 검신은 어떻게? 제가 아는 의사 있어요. 돈만 주면 뭐든 해줘요. 자연사로 처리하면 되죠. 보험금은 2억. 절반은 드리기로 했잖아요. 도기철이 웃었다. 금요일 밤 정전 후에 하죠. CCTV도 꺼질 거고 그때 주사 하나 놓으면. 영상이 거기서 끝났다. 순자는 손이 떨렸다. 주사. 그들은 독극물을 주입할 계획이었다. 이거 경찰에. 안 돼요. 채연이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경찰서장이랑 친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영상만으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독극물이 어디 있는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려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오후 또 정전이 일어났다. 이번엔 단 10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순자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끌려가는 소리. 전기가 들어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309호실 문이 열려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 침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제까지 누워있던 할머니는 없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원장의 목소리에 순자는 화들짝 놀랐다. 도기철이 복도 끝에서 차갑게 웃고 있었다. 309호에 계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퇴원하셨어요. 가족분이 모시러 오셨죠. 그렇군요.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식사 시간마다 혼자 앉아 중얼거렸던 말. 내 자식들은 다 떠났어. 정 선생님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도기철의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녁 민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큰 꽃다발과 함께였다. 엄마, 기분 좀 어때요? 참, 보험 서류는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첫 울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 아이가. 민서가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무슨 일 있니?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일? 빚? 뭔가 있지?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만약 엄마가 없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은 잠시 당황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오래 살아야지. 민석이 나간 후 순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돈, 결국 돈 때문이었다. 자신의 목숨값이 1억이라니. 밤에 채연이 몰래 들어왔다. 선생님, 이거. 그녀가 건넨 건 작은 스마트폰이었다. 제 예비폰이에요. 녹화 기능이 있어요. 침대 밑에 숨겨두세요. 금요일 밤 제가 원장실에서 독극물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폰으로 모든 걸 녹화하는 거예요. 혹시 들키면 괜찮아요. 전 어차피 이 일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양심이 너무 아파서. 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기서 죽어간 사람이 5명이에요. 다들 자연사였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원장님이 뭘 했는지. 순자는 채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내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만약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죽는다면 그건 살인입니다. 범인은 제 아들 고민석과 이곳 원장 도기철입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나열했다. 이상한 약, 사라진 사람들, 들은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서가 엄마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구나.
살고 싶어. 조금 더 살고 싶단다. 녹화를 멈췄다.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보름달일지도 몰랐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순자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다. 채연이 가져다 주는 약들을 모두 화분에 묻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다. 선생님, 약 안 드시면 건강이. 괜찮아. 나 멀쩡해. 점심시간 식당에서 새로운 얼굴을 봤다. 60대 정도의 남자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순자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네.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어제 들어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여기 어떤가요? 글쎄요.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박동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상하다니 무엇이요? 그냥 느낌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복도를 산책하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갔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 당연하죠. 이미 6번째인데. 6번째. 순자는 몸이 굳었다. 채연이 말한 5명이 아니라 6명이었다. 자신이 7번째가 될 뻔했다. 저녁, 마지막 정전 시뮬레이션이 있었다. 원장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내일 저녁 전기시설 전면 점검이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정전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시간. 충분한 시간이었다.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를 없애고 모든 걸 정리하기에. 밤 채연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준비됐어요? 응. 전 내일 밤 11시에 원장실에 들어가 독극물을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방에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시고. 알았어. 채연이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불렀다. 채연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채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복도에 그녀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순자는 혼자 남았다. 침대 밑에 숨긴 스마트폰의 녹화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일만 넘기면 된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금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순자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을 넘기면 산다. 넘기지 못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 분위기가 이상했다. 간호사들이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고 원장은 보이지 않았다. 채연 씨는 어디 갔어요? 한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안 나왔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채연이 없다니. 그녀는 급히 병실로 돌아와 숨겨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배터리도 충분했다. 오전 10시 민석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에 든 것이 없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 오늘 저녁에 특별 식단이 나온다던데요. 맛있게 드세요. 특별 식단. 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마지막 만찬. 민서가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넌 엄마가 싫었니?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대답해봐.
솔직하게. 긴 침묵 후 민석이 입을 열었다. 엄마, 전 그냥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고 아내는 떠나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엄마 보험금. 순자는 눈물을 참았다. 그래서 엄마를 죽이기로 한 거니?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뭘 아는데요? 다 알아. 원장이랑 짠 거, 독극물 주사 놓을 거, 보험금 나눠 가질 거. 민석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 어차피 오늘 밤이면 끝날 일인데. 엄마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민석아,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전 살아야 해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는 일어섰다. 편히 가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문이 닫혔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기분. 아니,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죽임당하는 기분. 정오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입맛이 없었다. 복도에서 박동혁을 다시 만났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그냥 피곤해서요. 오늘 밤 일찍 주무세요. 정기 점검 있다던데 시끄러울 거예요. 박동혁의 말에 순자는 그를 다시 봤다. 뭔가 의미를 담은 듯한 말투였다. 혹시 쉿. 박동혁이 검지를 입에 갖다 댔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건넸다. 저를 믿으세요. 곧 도움이 올 겁니다. 순자는 놀라 그를 봤다. 박동혁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오후 순자는 병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녹화를 시작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밤 제가 죽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살기 위해. 그녀는 방안을 살폈다. 무기가 될 만한 것들. 의자 다리, 화분, 볼펜. 한심하게도 이것밖에 없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가 배달됐다. 간호사가 트레이를 놓으며 말했다. 특별 메뉴예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순자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음식에 뭐가 들었을지 몰랐다. 6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순자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다. 마지막 일지도 모를. 7시 복도가 조용해졌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다른 입소자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다. 8시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금부터 정기 점검을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불이 꺼졌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순자는 침대 옆에 서서 문을 노려봤다. 곧 누군가 올 것이다. 10분이 지났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 아니 3명. 순자는 볼펜을 주먹에 쥐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잠긴 문이 강제로 열렸다. 실루엣 3개. 원장, 민석, 그리고 모르는 남자. 어머니, 왜 저녁을 안 드셨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독이 들었으니까. 똑똑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도기철이 주사기를 꺼냈다. 이건 진짜 안 아파요. 잠들듯이 가실 거예요. 안 돼. 순자는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새 남자가 다가왔다. 그 순간 복도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불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도기철과 민석은 얼어붙었다. 뭐야? 도기철,
고민석,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동혁이 나타났다. 그는 경찰 배지를 들어 보였다. 은퇴한 형사라고 했죠? 반은 맞아요. 은퇴는 했지만 재임용됐거든요.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순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채연이 뛰어들어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채연 씨, 당신, 제가 경찰에 제보했어요. 그리고 박 형사님이 잠입 수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민석이 순자를 봤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엄마, 가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신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도기철도 저항 없이 따라갔다. 순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끝났다. 악몽이 끝났다. 사건이 종결된 후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시작됐다. 순자는 모든 진술을 마쳤고 채연의 녹화 영상과 침대 및 스마트폰의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정 선생님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박동혁 형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아니라 채연 씨 덕분이에요. 그분도 훌륭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슬픔이 밀려왔다. 살았지만 잃은 것도 컸다. 아들을. 그날 밤 순자는 경찰이 제공한 임시 숙소에서 잤다. 오랜만에 편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꿈속에서 어린 민석이 나타났다. 엄마, 같이 놀아요. 웃으며 뛰어오는 6살 민석. 순자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아이는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다음 날 검찰 조사가 있었다. 민석과 도기철의 범행이 상세히 밝혀졌다. 그들은 지난 2년간 6명의 노인을 살해했고 총 12억의 보험금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모두 자식이 보험금 수혜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원장과 공모해. 검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식 손에 죽었을까. 오후 채연이 찾아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이제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내 집이 있는데. 하지만 그 집이 이제 외로울 것 같았다. 선생님, 채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제가 가끔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옛날 앨범을 꺼냈다.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들. 100일, 돌,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이 행복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진 속 민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언제 사라진 걸까? 언제부터 엄마를 돈으로만 본 걸까?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썼다. 민석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 민석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슬플 뿐이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엄마 책임이 있을 거야. 혹시 엄마가 너에게 사랑을 덜 줬니? 혹시 내가 힘들 때 못 알아챈 거니?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살고 싶었어. 조금 더 이 세상을 보고 싶었어. 그게 나쁜 건가? 감옥에서 내가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 출소하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진짜 내 모습으로.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붙이진 않았다. 아직은 보낼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다. 민석과 도기철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다.
순자는 방청석에서 그들을 봤다. 민석은 수척해져 있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봤지만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 고민석, 당신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석은 한참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공허할 수 있을까? 피고인 도기철, 당신은 2년간 6명을 살해했고 피해자 가족들과 공모했습니다.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기철도 담담했다. 판결은 명확했다. 피고인 고민석,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기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도기철, 살인 6건, 살인미수 1건, 보험사기, 기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고 도기철은 웃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는 법정을 나섰다. 박동혁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힘드셨죠? 네. 이제 좀 쉬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들 없는 삶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요양원에서 봤던 그 달. 살았구나. 중얼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엔 TV를 봤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악몽을 꿨다. 엄마, 약 드세요. 민석의 목소리. 주사기를 든 손.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꿈이었어. 그냥 꿈. 하지만 식은땀은 진짜였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박동혁 형사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괜찮으신가 해서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는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눴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민석 씨한테서 연락 왔나요? 아니요. 오지도 않을 거예요.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선생님 남편분 정우진 씨의 물건입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다. 당신이 남편을? 네. 저는 30년 전 정우진 씨와 함께 근무했던 형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박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은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정우진 씨는 30년 전 요양병원에서 이상한 죽음이 연이어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 원장이 도기철? 네. 그때도 도기철이었어요. 그는 젊은 의사였고 이미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었죠. 정우진 씨는 증거를 잡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박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밤 정우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도기철이 입막음한 거라는 걸. 순자는 눈물을 삼켰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당시엔 증거가 없었어요.
도기철은 경찰 고위층과도 연결돼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했죠. 무력감에 박 형사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정우진 씨가 남긴 마지막 수첩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도기철을 잡으면서 증거로 제출했고 이제 선생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남편의 필체, 30년 만에 보는 글씨. 순자에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건 사고가 아니다. 도기철을 조심해라. 그는 악마다. 꼭 살아남아라. 민석이를 잘 키워다오. 사랑한다.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우진아. 박 형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어요. 도기철은 정우진 씨 사건도 재수사받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형량을 받을 거예요. 고마워요, 형사님. 정말로. 아니에요. 제가 진작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미소 지었다. 잘했어, 순자야. 잘 살아남았어. 며칠 후 박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생님, 은하정 요양원이 공익재단으로 전환된대요. 그리고 채연 씨가 새 원장으로 임명됐답니다. 정말요? 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요양원이 될 거예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노인들은 이제 안전할 거야. 그날 오후 채연이 찾아왔다. 선생님, 들으셨어요? 제가 원장이 됐어요. 축하해요, 채연 씨. 이제 은하정은 진짜 편안한 곳으로 만들 거예요. 노인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할 거예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채연은 순자를 꼭 안았다. 선생님, 저희 어쩌다 이렇게 만났을까요? 운명이겠죠. 나쁜 운명 속에도 좋은 만남이 있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몇 주 후 박 형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선생님, 큰일이 생겼어요. 도기철이 추가 자백을 했어요. 무슨? 정우진 씨 사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범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민석 씨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순자는 불안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순자는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도기철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순자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도기철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30년 전 당신 남편을 죽인 건 내가 맞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오. 순자는 숨을 죽였다. 당신 아들 민석. 그 아이도 내가 만든 거요.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왔었소. 그때 내가 치료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세뇌를 시작했소.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세뇌? 그래. 약물 치료라는 명목으로 정신약을 투여했소. 그리고 최면 상담을 했지. 부모는 짐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효도는 헛된 것이다. 반복해서 주입했소.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이요. 민석은 원래 착한 아이였소. 하지만 내가 만든 괴물이 됐지. 복수였소. 정우진에 대한.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내 아들을, 그래. 그리고 그 아이를 이용해 당신까지 없애려 했소. 완벽한 복수였지. 박 형사가 모니터를 껐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석이가 원래는 착한 아이였다고요?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 민석 씨는 25전까지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효자였고 직장에서도 성실했죠. 하지만 사고 후 완전히 변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럼 내 아들은 피해자였던 거네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선생님, 세뇌를 받았어도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아들을 미워해야 할까, 불쌍히 여겨야 할까? 다음 날 순자는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다. 민석을 만나야 했다. 진실을 듣고 싶었다. 면회실에서 유리 너머로 민석이 나타났다. 그는 더 말랐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 민석아.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봤다. 도기철한테 들었어. 내가 세뇌당했다는 거.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원래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가끔 어릴 적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야. 넌 착한 아이였어. 엄마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챙기고 착한 아이였어.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기철 때문이야. 그 악마 때문이야. 하지만 엄마, 전 선택했어요. 약을 먹고 최면을 받고 그렇게 변해간 걸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편했거든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돈만 생각하면 됐으니까. 순자는 유리에 손을 댔다. 민석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내가 다시 예전의 민석이로 돌아올 때까지. 민석은 울음을 터뜨렸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모자는 함께 울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순자는 박 형사를 만났다.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오랜만에 민석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쳤다. 순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기다릴게, 민석아. 얼마든지. 창밖에 별이 떴다. 오랜만에 본 별빛이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순자는 73이 되었다. 머리는 더 허옇게 샜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채연이 운영하는 새로운 은하정 요양원은 성공적이었다. 투명한 운영과 진심 어린 돌봄으로 입소 대기자가 줄을 섰다. 선생님,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자원봉사를 오는 채연이 물었다. 응. 공원에 꽃이 피었다더라. 같이 가요. 제가 모실게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공원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따뜻했다. 선생님, 민석 씨한테서 편지 왔어요? 응. 이번 달에도 왔어. 민석은 교도소에서 매달 편지를 보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들. 엄마, 제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도기철의 세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예전의 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매번 답장을 썼다. 민서가 천천히 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햇살을 받으며 담소를 나눴다. 선생님, 그때 생각나요? 처음 요양원에 오셨을 때 어떻게 잊어? 죽을 뻔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 싶고 하지만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겨냈지.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노인분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 잘하고 있어.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오후 박동혁 형사가 찾아왔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은퇴했고 가끔 순자를 찾아와 차를 마셨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도기철에게 추가형이 확정됐어요. 정우진 씨 사건까지 합쳐져서 종신형입니다. 그렇군요. 순자는 담담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추모하는 모임이요. 선생님도 참여하실래요? 생각해 볼게요. 박 형사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견디고도 이렇게 평온하시다니. 평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게 평온함이에요. 저녁,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다. 뉴스에서 요양원 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순자 씨의 용기 있는 고발 이후 요양시설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화면에 순자의 얼굴이 나왔다. 1년 전 인터뷰 영상이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안전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고통이 의미 있었구나. 밤 잠들기 전 순자는 일기를 썼다. 매일 밤 쓰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채연이와 공원을 다녀왔다. 꽃이 참 예뻤다. 민석이한테서 편지도 왔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보름달. 우진아, 잘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민석이도 곧 괜찮아질 거야. 눈을 감았다. 오늘도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갔다. 새로운 은하정에서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도왔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랑 비슷하세요. 한 자원봉사 대학생이 말했다. 그래, 너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데? 강하신 분이에요.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항상 웃으세요. 훌륭하신 분이네. 할머니도 그러세요. 순자는 웃었다. 강한 거라. 자신은 그냥 살아남은 것뿐인데. 오후 순자는 정원에 앉아 햇살을 받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선생님, 채연이 다가왔다. 오늘 촬영팀이 올 거예요. 다큐멘터리 만든대요. 선생님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해요. 노인 학대, 요양원 문제,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민석이 얘기는 빼줘. 그 아이도 피해자니까.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은 조용히 진행됐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줬다. 공포스러웠던 순간들, 절망했던 시간들, 그리고 희망을 찾은 과정. 무엇이 선생님을 끝까지 버티게 했나요? 감독이 물었다. 기록이요. 기록이요? 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사라져도 진실은 남아야 한다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증거를 모았어요. 기록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명언이네요. 명언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순자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살아있구나. 중얼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몇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제목은 기록은 남는다. 마이너스 정순자의 증언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법도 개정됐다. 요양시설 CCTV 의무화, 정기 감사 강화, 신고 시스템 개선.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채연이 말했다. 나 하나 때문은 아니겠지. 다들 함께 노력한 거지. 그해 겨울, 순자는 74이 되었다. 생일날 작은 파티가 열렸다. 채연, 박 형사,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 축하합니다, 선생님. 케이크 촛불을 끄며 순자는 소원을 빌었다. 민석이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그리고 언젠가 진짜 내 아들로 돌아오기를. 파티가 끝나고 순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민석이었다. 엄마, 제가 모범수로 선정됐어요. 형기도 단축될 수 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새 사람이 되어 나갈게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기다릴게, 아들아. 얼마든지.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당신을,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요. 저처럼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승리니까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새하얀 눈. 새로운 시작이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편안한 밤이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